아이를 저에게 맡기세요. 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처럼 여기겠습니다. 3년을 아이 없이 버티며 매일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아오던 여인이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만삭의 여인과 마주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가 필요했고 한 사람은 아이를 숨겨야 하는데 과연 두 사람의 이 비밀스러운 거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별빛 끝장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 어느 양반가에 봄볕도 들지 않는 안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은 번듯하고 대문은 높았으나 그 안에 사는 젊은 며느리에게 그 집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순이, 충청도 선비 집안 출신으로 반듯한 몸가짐과 조용한 눈빛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어느새 3년이 지났건만 순이의 배는 여전히 납작했고 그것이 시어머니 최마님의 눈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아침 문안 인사 자리를 유독 즐겼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매일 아침 행해지는 일종의 신문이었습니다. 순이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면 마님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의 배부터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아이 하나 못 낳는 년이 밥은 잘 도축내는구나. 처음엔 비수처럼 꽂히던 그 말이 새해가 지나자 순이의 귓속에서 둔탁한 쇳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 살가죽이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마당 귀퉁이로 슬금슬금 피했고 아무도 순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마님이 마침내 마음속 결정을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습니다. 이달 안으로 첩을 드리겠다. 내가 조상님들에게 면목이 없구나.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순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안마당에서 홀로 장독 사이를 걷던 순이의 몸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결국 장독대 뒤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본 몸종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수군거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빨래터에서 행랑채 처마 아래에서 하인들의 입이 바빠졌습니다. 소문은 안채까지 흘러들어 최마님의 귀에 닿았고 마님은 그날 저녁 순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몸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냐? 순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부정하면 첩이 들어오고 인정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기로였습니다. 마님의 눈이 순이의 얼굴에 박혔고 하인들의 시선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순간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으나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짓의 시작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그 한 번의 움직임이 집안 전체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마님의 표정은 전날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고 아침 문안 자리에서 순이를 향해 처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몸조리를 잘 해야 하느니라. 찬바람 맞지 말고. 집안은 봄이 찾아온 듯 들썩였습니다. 행랑채 하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고 부엌에서는 보양식 재료를 장만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접을 드리겠다던 이야기는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하루아침에 귀한 몸이 되었고 집안에서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 아래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손수, 순이의 끼니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잠자리는 편한지를 매일같이 물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관심이 낯설고도 간지러운 것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순이에게는 숨이 막히는 감시로 변해갔습니다. 마님의 눈은 언제나 순이의 배 쪽을 향하고 있었고 순이는 앉을 때도 걸을 때도 허리를 어떻게 꺾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해야 했습니다. 밤이면 순이는 이불 속에서 혼자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거짓으로 고개를 끄덕인 날짜부터 세어 산달이 어느 달이 되어야 그럴듯한지를 반복하여 따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거짓말쟁이라는 낙인과 함께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마님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산달이 되면 용한 산파를 불러야겠다. 미리 수소문에 두어야 하느니라. 그 말이 순이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산파가 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배 앞에서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파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의 어둠이 그 두려움을 더욱 짙게 물들였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선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했습니다. 순이는 장터에 나갈 명분을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비단 한 감을 살 일이 있다. 제수 재료를 직접 고르고 싶다. 그럴듯한 이유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집 밖으로 나갈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는 언제나 사람들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된장 냄새,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그 골목을 순이는 몸종 하나만 데리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비단 가게를 들르는 척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순이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 말을 건넨 것은 산파 일을 한다는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순이는 몸종을 멀찌감치 세워두고 그 여인 곁에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인은 순이의 말을 듣더니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 일은 모르오. 나는 아이 받는 일만 하는 사람이오. 두 번째로 접근한 것은 약재를 파는 늙은 약장수였습니다. 그는 순이의 말을 끝까지 듣기는 했으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 수상한 기색이 역력했고 순이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장터를 두 바퀴째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슬그머니 다가와 순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단,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흔들렸으나 사내의 눈빛에서 믿음이 가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결국 품속에 넣어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건네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사내는 장터 일대에서 이름난 사기꾼이었습니다.
계절이 조금씩 기울어 갔습니다. 순이의 배는 당연히 불러올 리 없었고 옷 속에 천을 덧대어 아이벤 배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허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손으로 배를 받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인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그러나 최마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구나. 입덧이 심한 게냐? 마님의 물음이 날카로워졌고 재촉도 잦아졌습니다. 산파를 이미 점찍어 두었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순이의 가슴 속에서 모래시계의 모래가 빠르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터에서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남은 방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름 끝 무렵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그날도 장터 나들이를 핑계 삼아 집을 나섰습니다. 몸종에게는 비단 가게에서 기다리라 이르고 혼자 뒷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물이 치마 끝을 적시고 좁은 골목 바닥에 작은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골목 안쪽 허름한 담벼락 아래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부여잡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순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지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모두 비를 피해 처마 아래로 숨어든 터였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의 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자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틀었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짐승처럼 몰린 눈빛이었습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니요. 괜찮소. 여인은 대답 대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이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빗속에서 두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궁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몸이 들켜 더 이상 궁 안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비가 누구인지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이를 세상에 알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아이를 숨겨야 하는 처지였고 자신은 아이가 필요한 처지였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어지는 가운데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더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빗소리가 담벼락을 두드리는 가운데 순이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가 없어 집안에서 구박받던 일, 거짓으로 고개를 끄덕인 일, 산달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방도가 없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궁녀는 젖은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순이의 목소리에는 꾸밈이 없었고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저에게 맡기시오. 제 아이로 키우겠소. 대신 낭자께서는 유모로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궁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손이 배 위에서 떨렸습니다. 제 뱃속 아이를 남의 자식으로 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살 길이 막막해도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은 목소리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지금 이 골목에서 홀로 아이를 낳으면 두 사람 모두 살아남기 어렵다고, 아이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궁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빗속에서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울렸고 어딘가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마침내 궁녀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이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도록 하지요.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겠지요. 내 목숨처럼 여기겠다. 약속하지요. 짧은 문답이 오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궁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몸종을 불러들이지 않고 혼자 궁녀를 부축하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큰 길을 피해 뒷담 사이에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두 여인의 발걸음이 빗속에서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빗줄기는 두 사람의 흔적을 조용히 지워나갔습니다.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순이는 궁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놓을 수 없다는 무거운 다짐도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궁녀를 집안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였습니다. 행랑채와 안채 사이 창고 옆에 붙어 있는 그 방은 평소 쓰임이 없어 하인들도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순이는 몸종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몸종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궁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밤마다 그 방을 드나들며 물을 데우고 천을 준비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는 순간을 정확히 맞추어야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면서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적절하게 흘러나오도록 모든 것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하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몸이 불편하다는 말을 미리 흘려두었습니다. 궁녀의 방에서는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순이는 그 소리가 담을 넘지 않도록 두꺼운 이불로 문틈을 막았습니다. 아이는 새벽이 되기 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지려는 순간 순이가 재빠르게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 순이의 손 안에서 파르르 떨었습니다. 순이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제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었으나 그 온기는 가슴 깊은 곳을 적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는 피 묻은 천을 품에 안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밤새 산고를 치른 여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달려왔고 소식은 삽시간에 안채로 전해졌습니다. 최마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순이는 아이를 안은 채 이불 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이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마님의 굳었던 얼굴이 천천히 허물어졌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보는구나. 집안은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첩을 드리겠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졌고 순이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궁녀는 유모로 조용히 편입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혁이라 지어졌습니다. 최마님이 직접 이름을 골랐고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준혁이라는 이름에는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은 손자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굴에 흐뭇한 빛이 돌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이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집안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순이는 공식적인 어머니로서 아이의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아이의 옷가지를 고르고 바깥 출입을 결정하고 집안 어른들께 아이를 안겨드리는 일이 모두 순이의 몫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순이를 아기 마님이라 부르며 공손하게 대했고 최마님도 더 이상 차가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궁녀는 유모라는 이름으로 아이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유는 궁녀의 몫이었고 밤중에 아이가 울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도 궁녀였습니다. 아이는 궁녀의 품 안에서 젖을 빨며 잠이 들었고 궁녀는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흘러내리려는 감정을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정해진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으로 주고받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궁녀가 아이를 지나치게 오래 안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궁녀는 군말 없이 아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유지하는 균형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고 팽팽한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어린 나이에도 두 사람을 각별히 여기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순이가 방에서 나오면 총총 달려가 치맛자락을 붙잡았고 궁녀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방문 앞에 서서 유모를 찾으며 보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순이의 무릎에 앉아 졸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궁녀 쪽으로 두 팔을 벌렸습니다. 궁녀가 다가가 안아들자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 순이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와 궁녀는 그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눈빛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궁녀가 준혁을 순이 쪽으로 건네었고 순이는 아이를 받아 안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들은 그저 사이좋은 모자와 유모의 모습이라 여겼습니다. 그 풍경이 얼마나 복잡한 마음들 위에 서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3살이 되던 해봄, 집안 어른들은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하나둘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겨우 몇 글자를 더듬을 나이에 준혁은 짧은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고 한 번 들은 이야기는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옮겨 말했습니다. 최마님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구나. 서책 근처에만 가면 준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글자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는데도 먹으로 쓴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안에 드나드는 훈장 어른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의 자질이 남다르다는 말이 바깥까지 흘러나갔고 순이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준혁의 영특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뜻밖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마님이 오래된 병풍 앞에 앉아 있는데 준혁이 다가와 병풍에 그려진 매화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저 꽃은 왜 혼자 피어 있습니까? 마님이 웃으며 매화는 추운 겨울을 홀로 견디는 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춥지 않겠습니까? 곁에 있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 안에 있던 어른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순이와 궁녀는 웃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두 사람의 가슴 속 어딘가를 정확하게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거듭될수록 준혁의 얼굴에는 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라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마가 넓고 콧날이 곧았으며 앉고 서는 자태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풍겼습니다.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집안 어느 어른과도 닮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궁녀는 그 수군거림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준혁의 이마를 볼 때마다 궁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궁녀만이 아는 얼굴, 궁녀만이 기억하는 눈빛이 아이의 얼굴 위에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했으나 순이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평온한 일상 아래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마당의 감나무 잎을 흔들던 어느 날 오후, 집 대문 앞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으나 걸음걸이는 단정했고 회색 도포 자락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하인에게 이 댁 바깥 어른과 아는 사이라 하며 잠시 쉬어 가기를 청했습니다. 특별히 수상한 구석이 없었으므로 하인은 별 의심 없이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내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궁에서 일하다 나이가 들어 물러난 자였습니다. 조용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으며 평생 궁 안팎의 일을 두 눈으로 지켜봐 온 자였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시던 노인은 우연인 듯 안마당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준혁이 유모의 손을 잡고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찻잔이 공중에 그대로 걸렸습니다. 노인의 눈이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마, 눈매, 곧게 뻗은 콧날. 노인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궁 안에서 보아온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궁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궁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노인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궁녀도 노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궁녀는 준혁의 손을 잡은 채 서둘러 안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순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 옆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순이는 노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궁녀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노인은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저 유모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아이는 몇 살이냐고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궁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비밀이 담벼락 밖으로 새어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노인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명분이 더 그럴듯했습니다. 집안 바깥 어른께 전할 서찰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들이자 노인은 사랑채에 앉았으나 눈은 앞마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준혁이 유모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당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를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안채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노인과 아이 사이에 자연스럽게 서서 가볍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르신, 먼 길 오셨습니다. 사랑채에서 편히 쉬어 가시지요. 정중하되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시선을 준혁에게로 옮겼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확신이 굳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궁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궁녀는 준혁의 손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모, 잠깐 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궁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발을 떼어 노인을 따라 담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궁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궁녀를 더욱 흔들었습니다. 궁녀가 마침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노인과 궁녀 사이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한마디였습니다. 꾸밈도 없고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순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마당 전체를 감쌌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이 세 사람에게로 총총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얼굴로 순이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노인은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궁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궁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궁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낮게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이 가을 햇살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궁녀도 그날 저녁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순이의 방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잠든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려다가 그 손을 가슴 앞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궁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방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사랑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은 낳아준 것보다 길러준 것이 더 깊다 하였습니다. 준이는 거짓으로 시작하였으나 아이를 품에 안은 그 순간부터 한 점도 거짓이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궁녀는 제 아이를 떠나보내는 아픔으로 아이를 살렸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인자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은 나중에 한다 하였으니 두 여인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감당했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사랑이 있고 침묵으로써 내려가는 헌신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핏줄보다 더 진한 인연이 맺어집니다. 준이는 거짓으로 시작했으나 진심으로 어머니가 되었고 궁녀는 아이를 떠나보냄으로써 아이를 살렸습니다. 두 여인이 빗속에서 맺은 약속은 끝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모른 채 가을 햇살 아래에서 그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